거실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식탁의 위치예요. 원래 식탁이 있어야 하는 위치는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딱 보여지는 이곳이에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이 떡하니 보이면 아무래도 썩 예쁜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과감하게 거실 창가로 옮기고 이 자리에는 셀프바와 유리장식장을 두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포인트 공간으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24평 아파트예요. 2011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아파트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10년 이상 거주할 생각이라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을지 그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래 살 집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유행을 타지 않는 톤을 적용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을 대비하는 디테일들을 미리 챙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해도 살면서 마음이 변해서 조명이나 중문, 파티션 같은 것을 추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인테리어 할 때 미리 계획해두지 않으면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직접 잘 알고 챙기셔야 해요. 그럼 어떤 걸 챙겨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인테리어는 색을 많이 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뉴트럴 톤으로 잡았고 현관문만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줬어요. LX 솔리드 계열의 RS27이라는 필름이 시공되었고, 고객님 부부께서는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도어 색상이 이런 쨍한 블루 컬러라고 해요. 그 문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건 꼭 우리 집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비비드한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할 때는 바탕색들이 조금 얌전하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너도 나도 목소리가 크면 공간 자체가 산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관의 주인공인 파란색 도어가 더 예뻐 보일 수 있도록 타일과 신발장, 가구, 벽체는 애쉬한 컬러로 매칭했습니다. 현관 공간이 협소하지만 신발을 많이 두실 계획이 아니라서 신발장 중간을 열쇠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오픈 수납으로 구성했고, 신발장 하단과 오픈 선반에는 센서 간접을 시공했어요. 신발장 손잡이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듯 이케아 빌스브로우 타입의 혓바닥 손잡이가 시공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거울로 보이는 문이 하나 나오는데 이걸 열면 방화문이 하나 나와요. 여기가 바로 에어컨 실외기실입니다. 이 거울문은 보기 싫은 방화문을 가리면서 외출 전에 옷 매무새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로 기획되었어요. 실외기실 내부에는 별도의 콘센트를 추가로 증설해서 전동 킥보드나 기타 전기가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충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건 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아서 잘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현관 공간을 문제없이 오래 쓰려면 필름으로 마감하는 게 좋아요. 현관은 외부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거의 유일한 실내 공간이잖아요. 좁은 공간에 자전거, 킥보드, 유모차까지 덩치도 크고 다양한 제품들이 드나들기도 해요. 발에 치이고 바퀴에 부딪히고 때로는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서 벽을 짚게도 됩니다. 오염되고 뜯기고 찍히고 손때가 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현관이죠. 특히 현관문은 외부와 맞닿기 때문에 겨울철에 날씨가 추우면 난방된 내부 온도와 차가운 외부 온도가 만나면서 결로가 발생하기도 하죠. 중문이 없고 아파트 공용부에 단열이 안 되면 결로로 인하여 문에 이슬이 맺히고 그로 인해 현관문 벽지가 곰팡이가 피기도 해요. 그래서 현관문은 물론이고 벽면까지 꼭 필름이나 타일처럼 내구성 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물걸레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시공해야 해요. 오래 살 집을 인테리어 하신다면 나중을 위한 첫 번째 디테일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집은 중문이 따로 없습니다. 답답해 보여서 이렇게 중문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인테리어가 끝나고 살면서 중문을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현관과 내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하면서 나중에 중문이 들어와도 마감에 있어서 어색하지 않도록 목공으로 미리 틀을 잡아놨습니다. 이런 건 요청을 해야 해주시는 건가요? 보통 말하지 않으면 따로 만들어주진 않죠. 근데 이곳을 도배로 마감한다고 해서 중문 설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공간 구분이 없다면 현관까지 걸레바지가 들어가게 되고 돌출된 걸레바지만큼 중문을 설치하면서 또 다른 판재를 넣게 돼서 마감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중문을 넣더라도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게끔 벽면에 재료를 분리하면서 디테일을 챙겨드리는 거죠. 기왕이면 예쁜 게 좋잖아요.
복도는 폭이 좁은 공간에 여러 개의 도어가 마주 보면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문선만 정리 잘해줘도 훨씬 우리 집이 깨끗해 보입니다. 만약 우리 집 도어가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있는 문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의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화려한 문선은 제거하고 얇은 9mm 문선으로 활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9mm 문선으로 복도 구간에 마주보고 있는 문들을 통일해주면 그 형태가 더 단순해져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방문 모서리부터 필름이 막 뜯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멤브레인 도어예요. 입주하고 한 4, 5년 지나면은 필름이 뜯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멤브레인 도어는 필름을 다 뜯고 새로 리폼하면 안전하고 튼튼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모든 도어가 다 재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모든 문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진처럼 화려한 패턴의 페인트 시공이 되어 있는 문은 필름 리폼이 좀 어렵고요. 문 하단이 썩어 있다면 리폼한다 해도 2, 3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주 썩는 화장실 문만이라도 방수 재질로 만들어진 ABS 도어로 꼭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복도라는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 문만큼이나 중요한 게 천장의 기물을 정렬하는 것이에요. 복도는 천장에 스피커, 스프링클러, 전열 교환기, 디퓨저, 각종 센서들이 질비하고 있는 공간인데 이 정렬에 맞춰서 그 사이에 다운라이트를 넣게 되면 간격도 틀어지고 각기 다른 기물들 사이에 우리가 만든 조명들을 억지로 꾸겨 넣는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조명을 센터에 어떻게 고르게 나눌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이곳처럼 복도 공간의 한쪽 벽면에 조명을 붙여서 벽에 반사되는 조도를 활용하고 그림이 걸린 벽면에 조명을 비춰서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조명만이라도 복도의 천장에 저 긴 행렬에서 떼어내서 계획해 보세요. 생각처럼 어색하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명 계획만 잘해도 훨씬 더 세련된 거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명 배치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실 조명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거실 가운데 투박한 거실 조명은 제거하고 가급적이면 빛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공간을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간접 조명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두 번째, 커튼 박스에는 무조건 간접 조명이 들어가고 거실에 우물 천장이 되어 있다면 우물 천장을 개조해서 간접 등박스로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집처럼 거실과 주방을 빛의 요소로서 연결해주는 라인 조명이나 마그네틱 조명을 활용해주면 단조로운 천장에 조형적인 재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운라이트도 좋은 조명이지만 거실만큼은 좀 더 섬세한 조명 계획을 해주면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거실을 만들 수 있어요. 거실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식탁의 위치예요. 여기는 25평 아파트인데 원래 식탁이 있어야 하는 위치는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딱 보여지는 이곳이에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식탁이 떡하니 보이면 아무래도 썩 예쁜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과감하게 거실 창가로 옮기고 이 자리에는 셀프바와 유리장식장을 두어서 집에 들어왔을 때 포인트 공간으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사실 음식을 만드는 곳과 식사를 하는 동선이 길어지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주방과 거실의 공간이 아주 멀지 않고 창밖 뷰도 아주 멋져서 적절하게 테이블 배치를 잘 한 것 같아요. 여기 직접 제가 앉아 보니까 마치 숲속 카페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지면서 또 다른 운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20평대 주방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은 볼륨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주방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작은 공간일수록 아일랜드 싱크대를 억지로 꾸겨 넣거나 의미 없는 싱크대를 길게 늘어뜨려 놓기보다는 꼭 필요한 작업 동선과 수납 공간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주방은 디귿자 형태였는데 조리할 수 있는 작업대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수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방을 설계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그래도 수납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싱크볼 옆에 식기세척기를 포기하고 이 공간까지 수납 공간으로 제작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중을 위한 디테일이 나옵니다. 싱크볼 옆에 끝장은 나중에 분리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어요. 가로폭이 600이어서 식기세척기가 필요해지면 나중에 이 장만 빼고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장 내부 깊이가 짧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예전 하부장은 과감히 빼버리고 싱크볼 옆에 작업 공간을 더 확보했고요. 아까 말한 식탁 공간에는 셀프바를 설계해서 부족한 수납을 채웠어요. 셀프바는 필요에 따라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구성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폴딩 포켓 도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첫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폴딩 포켓 도어는 하드웨어가 고장날 확률도 높고 가격도 사악해요.
지금 정도의 가구 도어가 딱 적당합니다. 이 셀프바는 커피 머신이나 전자레인지를 두고 사용할 예정이고 하부 서랍에는 커피 캡슐이나 머그잔을 보관하면 수납도 작업 동선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유리장 시장에는 위스키를 진열할 수 있도록 안쪽에 간접 조명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 도어제를 좀 설명드리면 상부장에는 미세한 텍스처가 있는 리더티 앤디 실키 그레이, 하부장은 애쉬한 컬러의 우드톤 리더티 앤디 달리 애쉬가 시공되었어요. 뉴트럴톤 인테리어를 계획하신다면 이 조합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침실 공간은 전부 디아망 벽지로 도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추럴 회벽 아이보리 컬러예요. 디아망은 일반 벽지보다 입체감도 좋고 표면 내구성도 높아서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프리미엄 벽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벽지도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 마감이 엉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배하는 벽면에 퍼티를 바르고 면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벽면에 조명을 너무 가깝게 설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도배의 순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체는 도배를 하고 다음날 마루 시공을 하게 되는데 도배는 벽지에 풀을 발라서 붙이는 습식 시공인데 벽지가 다 마르기도 전에 마루 시공을 위해서 바닥을 미리 청소하게 됩니다. 청소하면서 먼지가 엄청 생기겠죠. 그럼 그 먼지가 젖어있는 벽지에 뽀얗게 앉게 됩니다. 이렇게 붙은 먼지와 벽지는 함께 마르면서 그 먼지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벽지의 텍스처 구석구석 박히고 특히 걸레바지 위에 화석처럼 남게 돼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럼 순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도배 공정을 좀 분리해서 시공하고 있어요. 천장 도배를 먼저 하고 벽면은 밑작업만 진행한 후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마루와 가구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도배팀이 들어와서 벽면을 도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시간도 돈도 더 들어가는 작업이긴 하지만 마루와 가구를 시공하면서 발생하는 벽지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먼지로 벽지가 더러워져서 다시 도배를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10년간 운영해보고 얻은 경험치입니다. 안방에서도 나중을 위한 디테일이 또 나오는데요. 천장 가운데 센터 부분에 실링팬을 달 수 있게끔 미리 배선과 보강 작업을 다 해뒀습니다. 실링팬을 달지 않으면 그냥 지금처럼 도배지가 있는 상태로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실링팬을 달게 되면 별도의 보강 작업 없이 전선만 빼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실링팬을 넣을 걸 생각하면 실링팬 회전 반경 안에는 조명을 넣지 않게끔 주의하는 게 좋아요. 반경 안에 조명이 들어가게 되면 회전할 때마다 그림자가 져서 어지럽고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할 공간인데 욕실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이걸 꼭 챙기시면 좋습니다. 그건 바로 청소건인데요. 욕실 청소건은 보통 변기 뒤쪽에 바닥에 있는 앵글 밸브에서 연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청소건 호스가 바닥에 질질 끌려서 곰팡이가 피고 관리가 되지 않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형태의 청소건 호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디자인적으로 조금 취약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변기 앵글 밸브 위쪽으로 앵글 밸브를 하나 더 달아서 청소건 전용 수도꼭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청소건 호스의 위생적인 관리에서도 편리하겠지만 청소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앵글 밸브를 잠그기도 쉬워져요. 욕실 청소건은 사용하지 않을 때 꼭 전용 레버를 잠궈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압 때문에 청소건이 터지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변기 아래쪽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청소건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걸 잠그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처럼 위쪽에 설치해주면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안방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이 안방 발코니예요. 요즘은 건조기를 많이들 사용하지만 아기 옷이나 손빨래하는 옷은 안방 발코니 빨래 건조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에는 조명과 함께 작동하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있는데 몇 년 지나게 되면 변색되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집도 기존 전동 빨래 건조대가 되어 있어서 30만원짜리 전동 빨래 건조대로 새로 시공할지 고민하셨는데 자주 사용할 게 아니라서 10배 더 저렴한 3만원짜리 수동 빨래 건조대로 달아드렸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드레스룸을 붙박이장으로 채우는 경우에 반드시 챙겨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창가 쪽에 커튼을 받아주는 벽을 가구 도어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붙박이장을 완전히 벽으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한 뼘 정도 여유 공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창문을 열고 닫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틈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또 이 안쪽으로 도배 하자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후처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커튼을 받아주는 정도의 깊이에 가구 패널을 덧대주면 손이 딱 닿는 위치까지만 보이게 되니까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건 별거 아닌데 직접 살기 전까지는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너무 불편한 요소가 됩니다. 드레스룸 디자인도 좀 설명드리면 드레스룸을 진입하는 문부터 좀 독특해요. 기존 문을 제거하고 슬라이딩 간살 도어를 시공해서 드레스룸으로 들어오는 동선을 확보하고 방에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제외한 방의 양쪽 벽면을 붙박이장으로 가득 채웠어요. 조명은 커튼박스 간접 조명과 가운데 천장 조명을 2인치 다운라이트로 구성해서 골고루 빛이 비춰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 일부는 내부에 조명이 있는 유리장식장으로 제작해서 드레스룸 내부에 부족한 조도를 확보하고 방 내부에 가방이나 시계, 포트류를 예쁘게 전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유리장식장 하단에는 서랍장을 여유있게 제작해서 속옷이나 티셔츠 같은 걸 보관할 수 있고요. 붙박이장 안에는 충분히 옷을 걸 수 있게끔 수납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붙박이장 손잡이는 존재감이 튀지 않지만 튼튼하고 오랜 시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빌스브로우 타입의 니켈 재질의 혓바닥 손잡이로 시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욕실의 사이즈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가로 세로 1.5m에 2m를 기준으로 10cm 크고 작은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집은 2.1m에 1.6m 사이즈로 평수 대비 아주 약간 큰 편이에요. 이 좁은 공간에서 욕실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욕조의 설치 여부입니다. 계획에 따라 욕조를 제거하기도 하고 일반 샤워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욕조를 시공하기를 권장하고요. 이곳처럼 조적 선반을 욕조 앞까지 연장하는 형태의 마감을 추천해요. 이 조적 선반이 없다면 샴푸나 샤워용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코너 선반을 만들어야 하고 욕조에서 봤을 때는 조적 선반에 어색한 모서리도 생기게 됩니다. 욕실에서도 나중을 위한 디테일이 또 나와요. 지금 보시면 욕조 옆에 타일턱이 있죠. 현재는 세면대하고 욕조 사이에 파티션이 없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물이 튀는 게 불편하고 파티션을 넣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턱이 없으면 파티션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자리를 마련해 둔 거예요. 필요할 때 여기에다가 유리를 얹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 욕실 영상에 그래서 파티션을 뭘 추천하냐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이 달렸었거든요. 욕실 파티션은 뭘로 하면 좋은가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제가 추천하는 파티션은 타일 파티션입니다. 화장실 자체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샤워를 하는 공간은 특히 물이 많이 튀죠. 그리고 물은 얼룩과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런 공간에 유리 파티션은 예쁘고 넓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유리의 물얼룩과 실리콘의 곰팡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유리가 위험해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편하고 선반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타일 파티션을 추천합니다. 타일 파티션은 기본적으로 18cm 정도의 두꺼운 벽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줄이려고 철 프레임으로 제작도 해봤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공간이 비어있는 철 프레임에 진동이 생기고 그 울림으로 인해서 타일이 탈락하는 대형 AS가 접수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절대 철 프레임 파티션을 제작하지 않고 얇은 폼 세라믹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장실이 좁아서 유리 파티션이 꼭 필요하다면 플로트 유리나 아쿠아 유리 같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 필요한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하고 안전을 위해서 접합 유리로 시공하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 트렌드를 다 반영해서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면 당장은 예쁠지 몰라도 1, 2년이 지나면 질릴 수 있어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말이 있듯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한 스타일이 편안하게 오래 쓸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 불편하고 질려서 변화를 주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실링팬 보강이라든지 조명 배선 같은 것들을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아마 2년 정도 지나면 이런 생각을 해준 과거의 나에게 굉장히 고마워질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예쁜 현장과 인테리어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 콘크리트 김남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